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또 주었고 앞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정보화 사회 때문에 일자리의 변화가 생긴 거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봤죠. 18세기, 19세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2000년대까지를 구분해 봤는데, 이전에를 산업화 사회라고 하고 지금을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탈산업화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주로 다룰 때 이거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생산 방식에 의해서 구분하게 되면 옛날에는 수공업에 의한 주문 생산이었던 부분이 이제 동력을 이용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바뀌어졌고요.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하나의 품종이 아니라 다품종을 대량 생산하지 않고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내지는 어떤 거는 대량 생산하고 어떤 건 소량 생산하는 걸 보통 유연 생산이라고 합니다. 다품종 유연 생산하는 사회로 지금 바뀌어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일자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이 정보화 시대의 직업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노동 질서가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노동 질서 가운데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보 일꾼인데 이 정보 일꾼은 정보를 가지고 어,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IT를 전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을 다 일컫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부 일꾼들에 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분야의 산업, 정보 산업 이런 분야만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빌 게이츠는 이 정보화 사회가 사회 발달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정보 처리와 업무에 관한 실시간 처리들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처리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와 직업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내지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이제 근로 공간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채용이 된 기업의 현장에 가서 실제 공간에 업무 공간에 가서 근무하는 것 외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재택 공간이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 근무의 공간이 형태가 바뀌면서 직업의 형태들도 많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사회의 직업이 더 다양화되고 어떤 건 없어지고 어떤 건 새로 나타나는데 그런 다양화되는 형태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래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거와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정을 해줘야지 재택근무에 관해서는 폄하하거나 이거는 실제 공간 근무하는 거에 대안에 불과하다라고 하게 되면 잘 활성화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근무 형태, 사람들이 일한다고 그럴 때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행복과 또 일에 있어서 보람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삶과 일에 있어서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고요. 그런 인식이 됐을 때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재택근무의 공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들 있죠. 장애인이나 노령자나 이런 분들도 역시 이
그분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근무 환경을 또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면에서 그게 또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만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미래 근무 형태가 더 잘 확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취약 지역, 오히려 정보화가 덜 된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과제도 더불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제도와 규칙, 뭐 어떤 경우는 법률 이런 부분도 다 정비를 해야만 확실한 직업 형태의 변화와 정보사회에 따른 직업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많이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보화 사회가 직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대 주간지가 뉴스위크하고 타임즈가 있습니다. 2010년,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뉴스위크가 12월 달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What the Internet Killed.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서 없애버린 것들이라는 거죠. 인터넷 때문에 사라진 것들을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상들 몇 개를 꼽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전화번호 부책, 더 텔레폰 북이죠. 전화번호 부책 혹시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성세대들은 이제 전화번호 부책 두꺼운 인명편, 상호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매년 나눠줍니다. 왜냐면 이제 상호 검색이나 인명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필요 없어졌죠. 왜냐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서 스마트폰 안으로 전화번호 부책이 들어갔습니다. 자, 레퍼런스북도 마찬가지죠. 뭐 동아 대백과사전,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 지금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기반으로 공급이 되는 형태로 이북 형태로 바뀌었죠. 또 이어북 같은 경우는 연감인데 매년 어떤 부서나 행정의 그 보고 자료를 내놓는 건데 역시 사라졌습니다. 다 디지털화돼서 사라졌고요. 또 비디오 스토어, 비디오 가게죠. 비디오를 대여해 주거나 아니 비디오를 보는 그런 가게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VD 대여점이 동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다 사라졌죠. 왜 그러냐면 그 DVD라는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매체여서 그걸 빌려줬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사라졌고 따라서 그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동네 꼬마는 이 DVD 대여점을 나중에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이유는 DVD 대여점 안에 보면 한쪽에 만화를 대여를 해줍니다. 만화나 소설. 그래서 그 만화를 실컷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컸을 때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이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꿈이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CD도 거의 사라졌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옛날 그 필름 중심의 전통적인 카메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진 시간에 근무하는 9 to 5 근무일도 사라져서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때 근무하고 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삶의 문화의 방식들도 바뀌었죠. 휴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휴가도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휴가도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가는 형태로 많이 변화가 주어졌고요. 또 핍쇼는 이제 그 엿보는 쇼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인물들을 상영하는 그리고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환경들을 구성해 놓은 그런 성인 극장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이유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 이상의 동영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손글씨 쓰는 편지도 사라졌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좀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특성들이 사라지고 체질이 사라진 건데 civil이라는 게 이제 시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상에서의 특정한 국가의 뭐 소속감, 애국심 이런 것들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특정한 동호회 내지는 특정한 게임을 하는 그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시민성이 사라지고 디지털 시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사라진다. 이거 잘 아시는 거죠. 개인의 정보, 그다음에 사생활들이 많이 폭로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빅브러더와 같은 세상이 되면서 감시자들이 많아지고 그 감시자들의 권한에 의해서 내지는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자들의 사생활들이 이제 침해되는 현상들이 많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팩트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 뉴스. 실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게 되면 사실로 여겨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에도 보통 이 전염병들처럼 잘못된 거짓 뉴스들이 퍼지는 것을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스를 합해서 정보와 전염병을 합해서 나온 말인데 인포데믹스 같은 경우도 이 팩트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은 집중 현상인데 그래서 뭐 중앙 정부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정보를 독점해서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사라져서 점점 분산 처리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나타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아예 기록하는 장부 자체를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로서 또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2010년도의 뉴스윅이 앞으로 사라질 것들,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이야기했는데 이 뉴스윅이 2012년에 폐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터넷판만 나와 있고 지면판은 폐간이 됐고요.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뉴스윅의 라스트 프린트 이슈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판입니다. 이 뉴스윅이 지면판이 폐간이 될 때 더 스펙테이터라는 잡지에서 2년 전에 뉴스윅 썼던 기사를 패러디해서 글을 썼습니다. Who killed 뉴스윅? 누가 뉴스윅을 없앴는가라는 거를 썼죠. 자, 뉴스윅이 없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나요? 당연히 기자들, 편집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죠. 다른 직업으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뉴스윅이 폐간되면 거기에 있던 기자들이 타임즈로 가도 되고 다른 신문사로 가도 되는데 자, 이제 정보 사회가 진전이 되거나 지능정보 사회가 진전되면서 직업이 변화가 있을 때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직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신문사 계열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은행 계열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A은행 다니다가 문 닫으면 B은행 가는 거는 직장을 바꾸는 거지만 A은행을 다니다가 은행 자체가 사라지면 자기가 해왔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직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같은 2012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을 했어요. 랜딩 기어를 내고 착륙하다가 활주로 문턱에 바퀴가 거리는 바람에 동체를 쭉 끌고 가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CNN에 나왔던 화면인데 승객 가운데서 한 3명이 죽고 한 300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샌프란시스코에 취재하려고 이제 언론사들이 몰렸겠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3시간 남짓 기자들을 두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들어와서 취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승객들, 300명의 승객들이 사고 현장에서 자기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같은 데 생중계를 이미 해버린 거예요. 뉴스로서의 가치가 3시간 뒤에는 떨어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라는 직업은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현장에 독점적으로 접근해서 기사를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끔 쓰는 직업인데 그런 독점권들이 사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취재진들이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취재할 수도 있고 방송할 수도 있고 기자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전통적인 기자나 이런 직업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또 정통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2009년에 우리나라의 전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아일보에 있었던 사진 하나 실었는데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 노선을 보니까 2호선 같죠? 2호선 전철역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전철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 있고 앞에 보시면 창구 너머에 역무원들 있죠. 그래서 역무원들한테 돈을 주면서 자기가 갈 역을 이야기하면 역무원이 그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잔돈을 이제 표와 함께 거슬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이른바 자판기죠. 자동 판매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더니 이 줄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자동 판매기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동 판매기 앞으로 갔을 때 매표 무인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이전에는 역 앞에 서서 영무원한테 저 인천 갑니다.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인천까지는 이 구간이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잔돈까지 자동으로 내줬는데 이번에는 자동 판매기 앞에 서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누르고 그 다음에 돈을 모셔서 집어넣고 잔돈을 챙기고 하는 부분을 다 지금 다 이제 손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에서는 지하철 공사에서는 이 정보화를 통해서 많은 효율성들이 좋아졌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옮겨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던 쪽에 투표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서 그러면 매표무효는 하지 말자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철역 가시면 승무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문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영문을 찾아보고 싶으면 딱 한 가지. 표를 내지 않고 게이트를 뛰어넘으면 바로 영문이 달려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회의 변화는 누가 끌어가는 걸까? 국민들이 싫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아주 이전부터 나왔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 기술 결정론입니다. 테크놀로지컬 디터미니즘이라는 건데 사회가 바뀔 때 다른과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 기술이 독단적으로 사회 발전을 끌어가더라. 라는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칼막스가 주장했던 이론이고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한테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론인데 그 이후에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이 기술 결정론이 더 맞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기술이 특히 IT 기술이 직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엘빈 토플러입니다. 제3의 물결 권력이동 책을 쓰셨던 미래학자죠.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나라에 자주 왔습니다. 오셔서 저자 직강을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 초청한 우리나라 에이전시들이 엘빈 토플러한테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이제 나름 칭찬을 기대를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육 시스템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파락군의 학원가 이런 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이해할 수 없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 뭘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의 어떤 적성과 역량과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직업의 많은 부분들이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과 쪽에 오면 의사, 뭐 수의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영 쪽에 가면 회계사, 그렇죠. 뭐 투자가 이런 쪽이고 아니면 이제 특별한 분야에서 정말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은 부모 시대 때는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자녀들한테도 역시 가지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30년이라는 갭이 엄청난 직업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부모 때 있었던 직업들이 자녀 때는 사라진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의사, 판사, 변호사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회계사 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도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여전히 그 정도의 수요가 필요할까? 그 부분을 엘빌 토플러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나타난 직업들 쭉 꼽았죠. 앱 개발자, 여러분들 친숙하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도 있는데 드론 조종사,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이제 관리하면서 많은 팔로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버 택시 기사죠. 우리나라는 우버 시스템이 이 택시 관련된 법 때문에 들어오는 게 좌절됐지만 다른 나라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다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관리자. 실제로 어느 조직이 위기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일종의 전문가죠. 대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이쪽에도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야기했는데 정보 사회가 진전되고 지능 정보 사회가 진전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는데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지속 가능성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뭐 유명한 박말려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6, 7살짜리 초등학생 유튜버들이 엄청난 수익들을 벌이고 있죠.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전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 간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나타날까? 많은 예측들이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보고서 가운데서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개만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자체도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봇 엔지니어. 자, 로봇을 수리하고 고치고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노년 플래너. 앞으로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노년들의 생활들을 도와주는 플래너죠. 그다음에 가상 레크레이션 디자이너. 자, 사이버 세상 속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전문가. 이것도 역시 기후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타이틀의 직업들이 나타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첨단과학 기술 윤리학자도 있지만 로봇 심리학자 있습니다. 로봇의 교사. 로봇이 보편화되면 그 로봇이 사람 말에 잘 복종해야 되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주는 전문가들이죠. 사람의 고객에 맞는 로봇을 길들여서 판매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고 디지털 지휘자 보통 지휘자 그러면 음악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지휘자는 어느 회사나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할 때 가장 적절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주는 또 그런 사람을 디지털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이 직업은 뭐 지금까지 나타났고 앞으로 나타날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KBS 창의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건데 미국의 제퍼디 퀴즈쇼에 세 명의 출전자가 나왔습니다. 켄 제닝스, 브래드 러터,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원래 제퍼디라는 퀴즈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퀴즈쇼인데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해박하게 점수를 많이 차지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그런 퀴즈쇼입니다. 이 켄 제닝스하고 브래드 러트는 가장 많이 우승도 하고 가장 많이 상금을 탔던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이비앤 왓슨이 퀴즈쇼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영어로 말하는 거를 왓슨이 알아듣고 본인도 영어로 대답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과거 챔피언들을 이기고 아이비앤 왓슨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독특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체험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바둑계의 거장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세돌입니다.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의 알파고하고 바둑 경기를 했습니다.
이 구글의 알파고는 원래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니었는데, 어, 그 딥마인드사의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구글이 인수해서 지금 이제 구글 알파고라고 부르는데,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5번의 경기를 했죠. 5번의 경기를 해서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이 1번 이겼습니다. 사실 한 10년 남짓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서양 장기 체스 챔피언하고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양 장기 체스 챔피언이 러시아에 있었는데 3번을 붙어서 2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서양 장기 체스 산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는 바둑 산업이 몰락하겠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와 다르게 이세돌이 영웅이 됐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바둑 학원들이 더 융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세돌보다 더 바둑을 잘하는데 내가 알파고가 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의 커제라는 바둑 황제입니다. 그래서 커제가 2017년에 알파고하고 3번 경기를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머리를 싸잡고 누워서 울었던 사람이 커제입니다. 3번 해서 3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가 이제 바둑계를 더 이상 평정할 대상이 없어서 69전 68승 1패로 은퇴를 했습니다. 1패는 이세돌한테 1패를 한 거고요. 2019년 말에 이세돌이 우리나라의 AI 바둑 컴퓨터 한도라고 경기를 했죠. 그래서 3번 경기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2번 이기고 이세돌이 1번 이기면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던 은퇴 행사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세돌이나 커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파고는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 컴퓨터, 일반적인 정보화 시스템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들의 직업은 바둑 고수들이죠. 바둑 기사입니다. 직업까지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같은 201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던 IBM이 왓슨 AI 컴퓨터가 그 사이에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2년간 암에 관해서 학습을 합니다. 환자 차트를 학습하고 교과서를 학습을 해서 암 분야의 임상 그 진단하는 병원에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실전에 배치됐던 데가 일본 동경대 의대입니다. 동경대 의대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환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세 된 아주머니였습니다. 요즘은 70세 된 할머니라고 하면 되죠. 70세 된 아주머니시고 그분의 질병은 류키미아라는 백혈병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동경대 의대를 내원을 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2개의 치료약을 복용을 했지만 3년 동안 계속 악화됐습니다. 사실 뭐 류키미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언뜻 들은 바로는 원인이 1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 원인을 정확히 찝어내지 않고는 치료약이 먹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왓슨은 이 환자를 진료를 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10분도 안 돼서 이게 오진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버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나서 이분이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의사분들에 관한 직업에 대한 위협이죠. 위협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도입한 병원이 있습니다. SBS에 나왔는데 로봇 의사 왓슨을 국내 병원에서 진료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가천대학교 길병원입니다. 왓슨은 약 1,500만 페이지의 의학 자료를 학습을 했고요.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미국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서링암 센터에서 레지던트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인간 의사, 명의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70 내지 80%의 진단율을 정확도를 보이는데 오진율이 20에서 30%라는 이야기죠. 왓슨은 90%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한 7, 8개 병원이 계속 그 뒤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개인 그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가 왓슨으로 넘어가죠.
일종의 이제 생체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 정보 중에 중요한 건데 넘어가는 거라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국가에다가 이런 걸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뭐 다행인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좀 침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왓슨을 이용한 진료가 어,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의료 수가 문제가 생겨서 이 왓슨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가 됐고요. 우리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학병원과 기업과 IT 기업이 같이 우리나라판 왓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왓슨을 도입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왓슨 때문에 병원 내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의사의 처방과 왓슨의 처방이 다르면 환자는 왓슨을 선택하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왓슨을 선택한 병원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은 아닌데 이른바 빅5가 아니죠. 근데 빅5에 다니는 그런 암 환자들이 이쪽 병원으로 왓슨 진료를 받으려고 오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왓슨은 어, 인간 의사와 좀 다르게 환자가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체력이 어떻든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원칙적으로 딱 원하는 치료책을 제시를 합니다. 인간 의사는 이제 이 환자의 경제력이 좋지 않으면 그 경제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치료책을 사실 선뜻 내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어서 의료 경제, 의료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인간인 원로 교수 의사와 이 왓슨이 부딪히면서 원로 교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왓슨의 처방에 맞서서 여러 과의 의사들이 협진하는 그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 이게 이제 가천대학에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중국에서도 2017년 샤오이 작은 의사 샤오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의사를 냈고요. 중국에 있는 의사 시험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재수해서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텐센트에서 역시 다바이라는 또 인공지능 의사를 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ICBM, 사물인터넷 IoT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크게 보면 인공지능이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운전사라는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요, 시나리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합니다. 창작 분야에 있어서 역시 인공지능이 라이벌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전문가로서의 충고를 해주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또 인공지능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웰스프론트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돈 많은 고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겨주는 일종의 이제 경영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회사인데 웰스프론트에 약 3,500명의 전문가가 있지만 2017년 웰스프론트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을 때 인간 어드바이저보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수익률이 거의 2배 이상 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인간 어드바이저 직업에 대한 위협이죠. 자, 메디컬 로봇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의사라는 직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로봇,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역시 로봇이 더 잘하고 특히 이 자폐 아동들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로봇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이전부터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더욱더 활성화돼서 이번에 이제 지능을 갖춘 산업용 로봇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이제 돌봄 로봇, 보통 케어 로봇이라고 그러죠.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소셜 로봇, 사람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을 해주는 소셜 로봇이 있는데
이 소셜 로봇이 성장이 되면 이제 대상에 따라서 배우자 로봇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투에서 군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전투용 로봇,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사람과 똑같고 심지어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는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닮은 많은 로봇이 나오죠. 그런 걸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성화되면 우리가 지금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컨설턴트, 창작가 등등 많은 직업들이 위협에 놓이게 되고요. 그런 직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엘빈 플러가 말했던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이해 못하겠다. 자기의 자녀들이 직업을 가질 때쯤 됐을 때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요가 대폭 줄어들 직업을 위해서 왜 그렇게 올인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그런 의문이 왜 나왔는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없어질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단초들을 몇 가지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랭킹까지 다 매겨놓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없어질 직업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 없어질 것인지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날 직업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들이 워낙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역시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